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49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정책 행보 속에 양측 진영의 공세는 갈수록 격한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호감 대선에서 더 비호감 대선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전국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 추진을 놓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습 폭설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수도권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식 캐스터. 네, 사감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오전부터 한방눈이 펑펑 내렸고요. 지금 눈이 그쳤는데 곳곳이 빙판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내린 한방눈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심이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눈이 약해졌고요. 대설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퇴근길에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해주시고요. 내일 출근길에도 빙판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던 눈구름이 지금은 충청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한두 시간 사이 4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강원 산간과 충남 북부에만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 갈마르배 8.5cm, 서울에는 3.5cm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퇴근길 무렵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충청 북부 많은 곳에는 7c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밤사이 영동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오늘 수도권 지역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오전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에 이어서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굳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빙판길로 인해서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이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보폭을 좁게 해서 걸어주시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리면서 퇴근길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눈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을 포함해 일부 수도권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충남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보시다시피 곳곳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지역은 오늘 밤까지도 많은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동하신다면 월동 장비 미리미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서울 양양선이 지나는 강원 지역의 현재 상황을 CCTV로 보고 계신데요. 곳곳으로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곳과 같은 산간 지역이나 터널 진출입구는 기온이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지나실 때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밤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현재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차량 관리도 꼼꼼하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곳곳으로도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양진아들목 진출로 쪽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눈이 그친 곳도 있긴 하지만 영하권의 추위 때문에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 나지 않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이 지나는 경기 남부 지역이죠. 오산 부근으로도 약한 눈발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5km 구간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이 눈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구름대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강한 눈구름이 오전 예. 중에 주로 수도권에 영향을 줬고요. 지금은 눈구름의 중심대가 조금 남쪽으로 쳐져서 네. 지금 충청도 지방 그리고 영서 지방 쪽으로 분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에 예. 밤까지 조금 더 내린 뒤에 내륙의 눈구름들은 지금 약화되는 형태로 갈 거고 예. 약화되면서 사라지겠고요. 반대로 동풍이 불어들면서 영동 지방 쪽의 눈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밤 사이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영동 지역이 될 겁니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이틀 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밖에 보고 그렇죠.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또 눈 떠서 눈이 또 많이 내려서 놀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틀 자주 전에 내리나요? 눈이 왔고요. 네. 또 오늘 눈이 왔습니다. 사흘 동안에 벌써 눈이 2번이나 온 거고 그것도 눈이 그렇게 자주 내리지 않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내륙 지방에도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배치가 좀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동쪽, 그러니까 동해상 쪽으로 강한 저기압이 분포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기압기가 이동하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하는 형태, 그제 남하했고 오늘 남하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하했을 때 우리나라 남쪽에 약간 따뜻한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눈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네, 네. 그제는 서울에 내린 눈이 1cm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남쪽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약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 눈이 3.5cm 정도가 왔고 예. 충남 서해안 지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7, 8cm 정도의 그제보다도 훨씬 많은 눈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상캐스터가 전해 주셨는데 영하권 기온에 눈이 내리고 또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지금 빙판길로 변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예보가 틀렸을 때입니다. 예. 예보가 틀리면 제설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 대란이 그렇군요. 빚어지는 예. 거고 또는 예보는 됐는데 눈이 워낙 많이 내릴 때는 아. 역시 또 교통 대란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번 눈은 낮 동안에 내렸고 또 눈의 양도 서울의 경우 3.5cm, 수도권도 5cm 정도로 그렇게 폭설이라고 부를 정도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예. 따라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만 줄인다면 큰 무리 없이 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온이 내륙보다는 훨씬 높은 산간 지역 또는 골목길, 또 이면도로 또는 그 대교의 나들목 쪽 네. 그런 쪽에는 상당히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겁니다. 제설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요. 예. 이럴 때는 오늘 퇴근길 그리고 내일 출근길까지는 아.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도로의 살얼음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예, 출퇴근길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이 또 이렇게 자주 내리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이 내릴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내륙 쪽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쪽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좀 낮고요.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앞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는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동해안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됐는데 한번 좀 보시죠.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을 보면 현재 예상되는 눈이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예상되는 날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네. 24일 그리고 28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예. 이때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풍이 불어들게 되는데 차가운 동풍이 불어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눈이 내리는 지역이 딱 동해안 지역으로 네. 돌아가게 됩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이럴 때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등 중부 내륙 지방보다는 동해안 지역의 폭설을 24일 그리고 1월 말이죠. 28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무척 추웠잖아요. 네. 보통 눈이 내리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눈이 내려도 여전히 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릴 때는 포근한 날씨 때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차가운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일 때는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폭설이 내립니다. 네. 근데 올겨울이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춥다 안 춥다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년보다는 약간 낮은 기온, 그러니까 영하 10도 정도의 기온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는 게 올해의 특징이었다면 아. 지난 겨울은 어떻게 됐냐면 보통 포근하다가 1월에 한 2주 정도가 영하 16도까지 서울 기온이 떨어진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기온, 올해 겨울 추위는 지난해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기간 자체가 평년보다는 조금 추운 날씨가 좀 오래 지속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파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서해안의 눈폭탄이라고 부를 정도의 폭설, 동해안에도 한 번 정도 폭설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았죠. 예. 하지만 대신 온도 자체가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는 내륙으로 들어오는 눈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벌써 3차례 정도 눈이 내렸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그런 형태, 평년하고 약간 다른 형태의 눈 패턴도 보였습니다. 예. 예. 뭐 지난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2주 정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렇죠. 추위가 있었고, 그런데 뭐 옛말에 뭐 사만사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바싹 추웠다가 또 조금 따뜻했다가 또 일주일 넘게 추웠다가 이런 것 같거든요. 이번 추위가 이번 계속 이어졌던 영하 10도 정도의 이번 한파가 올해 이번 겨울 동안에 가장 심한 추위였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는 온도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압이 약간 동편에서 북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주 심각한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좀 없겠다. 아. 또 최저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영하 10도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네. 영하 5도에서 영하 8도 사이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그렇군요. 2월 기온 같은 경우에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10도 정도의 한파는 사실상 이번 주로 거의 끝나고 다음 주부터 또 2월까지는 추위가 주기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 정도의 아주 강한 추위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강한 추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오늘 같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1월 중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없고 말씀드렸듯이 예. 동해안 쪽에 좀 주의를 알겠습니다. 기울여야 되겠고요. 2월 중에는 가능성, 서울에도 한두 차례 정도 더 눈이 내릴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가 생활과학부 김진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2030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두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은 신경전 속에 설 연휴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은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사과부터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현재 250만 원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주식과 똑같은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구상도 내놨습니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이 같은 가상자산 공약은 주요 투자자인 2030 청년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후보의 TV 토론이 언제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설 연휴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나 날짜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두 당의 신경전 속에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31일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게 일환입니다. 만약에 방송사들이 이 안이 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안은 30일 날 중계를 해주시고, 다만 민주당은 두 가지 안이 모두 안 될 경우 방송사가 합의한 27일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방송사가 여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설 연휴에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법원에 이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의당도 토론 담합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보건의료 노동자와 만나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강조했고 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도 만나 주 4일제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전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혁신 공약 토론회를 열었고요. 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대학교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찾아 청년 공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 내부에서는 반발에 부딪히는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고심을 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은 불심 달래기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며 이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반발을 샀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이 조계종을 찾아갔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발언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이른바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자신의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려보냈고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해서 괴롭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포함된 미투 관련 발언을 대신 사과한 것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당내에선 윤석열 후보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사과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국민의힘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번 사의 표명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아니라며 정권 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 측 들으신 대로 설 연휴쯤에 지금 TV 토론, 양자 토론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에 빠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거운동을 재개한 심상정 후보님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심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열심히 네. 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 가고 계시는 겁니까?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만나 뵙고 예, 다음 예. 일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입니다. 뭐 구체적인 네, 일정을 네. 지금 양당에서 서로 정하고 있는데 심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그 거대 양당 두 후보만 토론을 하겠다는 거는 네. 이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이거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고요. 네. 기득권 정치의 선거운동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그 다양성을 배제함으로써 예. 민주주의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분 다 공정을 가치로 내세우셨는데 예. 이렇게 불공정 선거운동에 담합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두 후보가 직접 또 답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때 좀 네, 나서줘야 될 기관이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자, 네. 중앙선관위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심 후보님이 여러 가지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내일 우리 당의 이현주 의원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요. 예. 권은희 의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함께 방문해서 아, 공정한 선거관리에 개입할 것을 예. 촉구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 토론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게 직전선거 3% 득표의 그렇죠. 예. 5%가 기준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조건을 고려해서 네. 공정한 선거 토론 기준으로 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6개 단체도 네.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서 다자 토론해라. 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시부모님 지금 이번에 대선이 4번째 도전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예.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토론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의지도 있는데 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 언론은 공공재고 전파도 공공재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3사 중에 KBS, MBC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민의 알 권리와 예. 또 공정한 선거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예. 방송사가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양강 후보가 이렇게 단 둘이서만 양자 TV 토론을 열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전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이제 이런 논리는 되겠죠. 아직 법정 선거운동 기간 아니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사자 구도로 선거판이 그 구도가 확정이 됐고 네. 그리고 네 후보 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네. 또 공영방송 또 공공재인 언론은 공정한 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냈고요. 규탄대회도 연다고 합니다. 정의당도 지금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입장이고요. 혹시 안철수 후보 측과 연대해서 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다 준비해놨고요. 예. 토론 날짜가 확정되면 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저희 원내대표가 방송 3사 방문해서 불공정 토론 수용 거부를 촉구했고 네. 어제부터 지금 의원단 대표단이 방송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진행하고 전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예. 내일 그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네. 함께 방문해서 예.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고 또 이 토론의 부당성을 지적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지난 주말까지 집거를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정을 재개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실 계획이십니까? 겸손하게 시민 여러분들 말씀 듣고 당당하게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가 부족한 게 뭔지 늘 성찰하면서 예. 그렇지만 또 저희가 대변해야 될 우리 시민들의 절실함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절박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절실하게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목소리에는 더 겸손해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50일 동안 예.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또 정의당을 선택하고 지지할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도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유족은 오늘 고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2장 분량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필 편지 형식인데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입니다. 생전 재직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당시 임원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당시 사업자 심사에 함께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어떤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 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은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향한 원망도 여러 차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회사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7일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가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걸 보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회사에서 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이 당시 징계 의결서도 공개했다고요. 네,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공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통보 하루 전에 공사가 의결한 징계 요구서엔 고인이 보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관리자인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 변호사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고인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고 당시엔 정 변호사의 혐의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고인이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다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9일째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상층부에 대한 수색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구조 작업이 재개됐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견과 내시경 카메라 등을 활용해 수색하고 있지만 잔해물들이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잔해물을 치우다 보면 외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초점을 두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향후 수색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회의 내용에 따르면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은 다음 주에야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외벽과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경우 해체 작업자를 현재 6명에서 10명까지 늘리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뒤 모레까지 철거를 마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외벽 등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수색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가설보와 내부 안전망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상층부 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20층의 전진 지휘부를 설치하고 구조 장비를 옮기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과 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청들이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주변 상인이나 다른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족들의 핑계를 대며 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한 이후 어떻게 수색을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며 시간을 끌고 여론전을 벌여 관심이 식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는 데다
각종 회의에 가족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광주시와 서구청은 물러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한강노동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본사 사무실인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7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겨울철 콘크리트 작업 중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경찰도 이것이 정말 사고 원인이 맞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폭넓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광주에 있는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장의 다른 건물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201동과 같은 날 타설한 콘크리트 조각인데 이 시료를 내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보내 굳기가 충분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수사관들은 오늘 압수수색에 함께 참여해 현대산업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법 변경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실종자 1명이 숨진 만큼 만약 안전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명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 등 모두 공사 현장 관계자인데요. 이번 압수수색으로 현대산업개발 본사로도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노동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무실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05명입니다. 어제보다 1,700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22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363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431명, 해외 유입이 374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 경기도가 서울보다 1,000명 가까이 더 많은데요. 평택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20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 중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진 25.6%,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포인트 낮아진 25.5%입니다. 사망자는 74명 늘어서 누적 6,452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하루 7,000명을 넘었으면 즉시 오미크론 대응 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고요. PCR 검사도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사유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포함됐죠. 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방역 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이나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는 신규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임신부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지만
임신물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살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평택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부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부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부대 근처 부대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미군 부대 앞 신장동 거리는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있는 곳 주변에서도 문을 닫은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껏 문을 연 상인들은 눈까지 내리며 인적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가 다 됐지만 손님이 없어요. 아예 없고 12시도 뭐 몇 팀 정도?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뭐 포장이나 배달 이런 것도 없고. 어제 평택의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은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서는 올해만 2,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평택 미군기지에서 교육을 받던 카투사 교육생 2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본국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기지 내 파티 등이 열리고 부대 밖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미군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오미크론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관련 환자를 제외한 최근 확진자들의 검체 150여 개를 조사한 결과 90%가 오미크론으로 검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8일부터 보건 방호 태세를 격상하고 부대 밖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 밖에도 가족들과 군무원 등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택시가 미군 부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평택시는 26일부터 주한미군 종사자를 포함해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대 밖으로 확산세가 퍼지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평택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해선 가급적 재택치료가 아닌 시설 격리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인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평택에서의 코로나 확산세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지난달부터 주일 미군 기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부대 바깥으로 확산세가 번지면서 오키나와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 같은 확산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기지별 일일 확진자 규모를 공개해달라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꼭 49일 남았습니다. 안개 속 판세 속에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동선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침부터 역삼동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 1년 유예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을 NFT로 발행하는 모습인데요. 이후엔 동작구로 가서 전국 경로단 회장단을 만나고 다시 강남으로 가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보호대책과 함께 투자 수익 과세 기준도 5천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난 뒤 용인으로 향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찾아서 이동권 보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최태원 대한상입회장도 만나서 주 4일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전시당 방문에 이어서
카이스트에서 청년 과학 기술인들을 만나서 토크쇼를 진행했고 대전의 명물 빵집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장외 공방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 무속인 활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어른거리는 무속 비선 실세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속인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건진법사를 둘러싼 수상한 거래, 거짓 해명, 신속한 은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윤 후보 부부와 건진법사 일가가 무슨 관계인지, 선대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 통화 녹취록 내용은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쾌할 정도입니다. 듣고 나면 그 귀를 씻지 않고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욕설 부분을 무음 처리하고 나면 방송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이겠습니다. 대선 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180분 통화까지 여야의 난타전은 선거 전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눈에 띄는 여야 정치인들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의 말입니다. 김건희 씨가 제2의 이멜다가 될 것이다. 김건희 씨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야당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2의 이멜다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멜다는 필리핀 독재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부정부패 사체의 여왕으로 국민적인 비판을 한몸에 받은 인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단일화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안일화보다는 간보는 단일화, 이른바 간일화가 더 잘 알려져 있다면서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단일화는 2위와 3위 후보가 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김건희는 제2의 이멜다가 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안일화보다는 간일화까지 D-49일 대선 상황, 두 대표의 말 속에 양당의 선거 전략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의 말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까요? 여야 양당 대표의 말로 오늘 대선 상황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선 상황판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49일 남았는데요. 녹취록 공개가 지금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여야 모두 사실상 진흙탕 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합의 속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우리 두 교수님께 정치평론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녹취록 공방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MBC가 방송을 했고요. 어저께 장용호 영화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욕설을 담긴 녹취를 또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는 양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창현 교수님, 최근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방, 선대의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이 방송 모두에 네. 거기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전투구. 이전투구라는 말은 우리 정치에서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네.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이전투구란 말로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예. 좀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투구란 말은 다 하는 거니까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책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쭉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그때를 이제 묘사한 게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인데 소용돌이라는 게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거의 권력 투쟁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간 이런 양상이 묘사한 책인데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선판이 워낙 승자 독식의 구도고 이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의 구조이다 보니까 모두가 워낙 구조적이니까 달려든다. 어쨌든간 이겨야지 뭔가 자리를 차지한다. 예. 거기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구조적으로 그렇고 게다가 또 이번 선거가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금 녹취 지금 양쪽이 다 틀고 네.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 이따 얘기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네네. 두 후보가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후보가 후보들이 나서서 네거티브전 그만하자. 후보들은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뭐 정책 공약 계속 발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선대위나 양측 진영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네.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아. 저들이 저열하게 하다가 우리는 좀 고상하게 가자. 그렇죠. 이게 좀 유명하게 예. 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네. 우리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lower라고. 우린 더 저열하게 간다. 더 저열하게 예,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선거전도 전이란 그 전쟁, 전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뭐 공격, 방어 하는 거 이제 불가피하죠. 어느 정도. 예. 나는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아. 상대방에게 오물을 집어 던지면 내 손에도 오물이 붙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단순히 비난만 할 수는 없고 원인이 네. 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둘 다 후보들도 그렇고 어떤 진영들도 그렇고 뭔가 있던 이번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뭔가를 제시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시대 정신 도대체 이 선거전을 통해서 뭘 우리 국민이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제시를 못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런 건 있지만 국민들이 그러면 속된 말로 영어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so what? 네. 정권 교체가 되면 뭐 어떻다는 얘기야. 정권 재창출이 되면 뭐 어떻다는 얘기야. 대한민국이 나의 삶이 국민의 삶이 더 어떻게 좋아진 것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아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욕설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차별화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차별화가 없어요.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네.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하고,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뭐 무슨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병사들 다 뭐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근데 국민들은 별로 안 믿거든요, 그런 얘기. 솔직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네거티브밖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예.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공약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안 걷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 대선에서 보면 그래도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다 보수 정당입니다만 정의당을 빼놓고는 그래도 조금 정책의 결의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12년도 때는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거 대단히 파격적으로 내세워서 이겼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렇게 이념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현대 정당의 추세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양쪽 보수나 진보 양쪽의 지지자들을 수렴하는 이런 이제 정당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장년 수당도 나왔어요. 이제 청년 수당이라는 말은 대단히 익숙한데 장년 수당이 나왔더라고요. 60대 초반까지 준다. 60대 중반은 어떻게 안 받는 겁니까? 그럼 60대 중반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이제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재원만 마련한다면 좋은 거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않고 이제 자꾸 무조건 준다고만 공약하니까 저 부담 저 목적으로 갈 것인지. 우리 뭐 유권자분들도 우리 국민들 다 현명하시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국민들의 시선 잘 알 텐데요.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들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가 거의 완벽하게 윤석열 씨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인사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이러면 제2의 이멜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의 이멜다처럼 이렇게 주술과 이런 마법 같은 게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나라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는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팬들 한번 보시죠. 이 후보는 자신의 형님과의 통화에서 유동규가 음대에 나왔는데 뽑았냐고 형이 물으니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주 MBC는 대선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2차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녹취 공개 관련해서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지금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서 지금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 겁니까?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선거법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해석lep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거법에 또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라고 해서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허위 사실 유포로 별도로 처벌되고 사실을 적시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후보자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게 좀 약간 헐뜯는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을 적시했다 첫 번째 요건. 허위라는 건 아니죠. 녹취됐다는 거니까. 그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그대로 녹음한 것이니까 이제 허위 사실은 분명히 아니게 사실 적시라는 게 부합되고요. 그다음에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걸 잠깐 들어보고 왔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죠. 후보자, 배우자를. 그러니까 그건 뭐 후보자 비방죄 분명히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처럼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또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예를 들어서 자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김건희 씨 목적 그래서 방송도 그랬지 않습니까? MBC에서 방송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도 후보자 부인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거죠? 명예훼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도 해당이 되고 후보자 비방죄, 선거법에서의 후보자 비방죄 해당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또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면 김건희 씨를 폭로한 것도 후보자 비방죄가 되는 것이고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이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 것도 처벌하지 않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거죠. 후보자의 부인이잖아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비방죄 대상이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현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공개와 이재명 후보 녹취록 공개 어떤 점이 좀 유사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우선 다른 점은 김건희 씨는 이제 후보자 부인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논란, 욕설 그 파일은 후보 본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에서 많이 떨어진 성남시장 일대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있고 같은 점은 지금 우리가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완전히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와 이제 검증의 그 애매한 그 경계가 있긴 있어요. 사실 애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검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김건희 씨 그 이제 방송하는 거 공영방송이 그 부분을 법원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이제 공개를 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 볼 때 거기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적인 대화는 빼고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사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사인의 어떤 생각 같은 거. 사인의 생각이지만 단지 후보자의 부인의 인식의 어떤 틀을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공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에 가까운 거고 형수 욕설 논란은 물론이고
이런 점은 같은 거다. 어쨌든 네거티브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에서는 같은 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결국은 다 네거티브다. 네거티브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감 때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 지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어제 녹취록에 음대 출신이라 뽑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네. 예. 저도 이제 어제 그 공개된 것도 그렇고 네. 오늘 다시 또 이제 장영호 변호사 들고 나서 다시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조금 듣고 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욕설 논란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욕설 부분은 너무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단순히 욕설 그래서 인성이 뭐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몇 가지 거기 나오면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 유동규 씨 채용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 그 지사의 당 시장에게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무슨 한양대 음대 나왔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 음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채용한 거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반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본인이 그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예.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사실관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정황이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본인도 그렇고 또 김혜경 여사도 그 조카와 또 대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 그런 예. 녹취록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재명 시장이 그 이재선 씨 친형에게 강제 입원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저는 그런 데서 오히려 그런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그런 얘기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서가 공개됐잖아요. 네. 거기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뺐느냐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윗선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 실무자들은 부단하게 초과 이익을 환수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삭제됐는데 윗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네. 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윗선 수사가 지금 멈춰 있는데 그리고 이제 2명이나 희생이 됐고 세 명째 다른 2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이 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유서의 내용이 나오면은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실무자들이 부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윗선에서 이게 이제 배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누구 지시에 의해서 배제됐는가를 따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영 변호사로부터는 어떤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으로 없다. 이렇게 또 적었어요. 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하위 직원들이 건의했는데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 유서와 일치하는 거죠. 그 편지라고 하긴 하는데 일치하는 거죠. 김문기 씨는 3번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빼라고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을 그럼 누가 했느냐. 그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직원들이 계속 건의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었는데 그걸 지금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거 최종 결정을 이재명 씨 당시 시장이 했느냐 하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게 보통의 수사였다면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참고인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제 선거 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면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혐의점을 의혹을 클리어시켜 주든지 검찰이 나름대로 그걸 조사를 끝까지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검찰은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아무런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고발사주 사건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만 있고 사실은 실체가 지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느 후보만 조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후보도 또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또 압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검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검찰은 같아요. 이제 이미 대선까지 49일 남았잖아요. 오늘. 더 이상 이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신 2가지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양쪽 후보의 리스크가 있는 사건들
더 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최근 정진상 그 부실장 뭐 비공개 소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것도. 예.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호감 내에서 그러네요. 내가 특검 이야기도 쏙 맞물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많이 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지금 김건희 씨의 이 7시간 통화가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또 MBC가 네. 보도를 한다고 하고요. 네. 열린공감TV가 MBC 측에 이제 녹취 파일을 다 줬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 하면서 이제 추가로 모든 7시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예. 가처분 신청 오늘 결정한다고 빨리, 하던데. 네, 빨리 예.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지난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수사 중인 사안, 네. 왜냐하면 그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지나치게 사적인 것,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을 빼고는 방송에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MBC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7시간 다 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니까 이제 걸림공감TV나 이런 건 유튜브니까 예, 예. TV라고 말은 하지만 예. 유튜브니까 공중파 방송보다는 오히려 허용 범위가 더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 법원과 유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이 예.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라고 예. 하는 것은 본인이 찾아가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요.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그 녹취 통화 내용 중에 지금 미투 폄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그 말, 그 대화가 이제 이수정 교수가 또 사과를 했는데요. 아예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서 또 이준석 대표는 논란이니까 2차 가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미투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씨 그 녹음 내용 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이 좀 미투 관련 발언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예. 발언들도 부적절한 발언이 꽤 있습니다만 미투라는 건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안희정 씨를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일반의 그 인식에 과연 그 부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네. 김건희 씨가라면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MBC에서 공개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었겠어요?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안희정 전 지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그다음 이분에 대한 사과가 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예. 이수정 고문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했으니까 사퇴한 것 같은데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네. 발언 잘못됐다라고 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어제 그 180분 통화 공개되자마자 바로 사과한다, 네. 잘못했다 이렇게 바로 발언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예. 아내 배우자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건 이제 본인이 본인이 무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빨리 얘기를 해야죠. 네. 본인은 그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예. 분명히 밝히든지 예.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이 김건희 씨가 그 부적절한 발언에서 죄송하다라고 네. 사과를 하는 게 빨리 이게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예. 지난번 김건희 씨와 이 김건희 씨 기자회견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끌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그랬죠. 예. 사과하고 그리고 또 별 의미가 없는 사과가 돼버렸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어떤 그 대비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즉각 문제 생기면 즉각 그냥 하여튼 예. 납작 바로 엎드려서 사과합니다. 바로 예.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나 이런 글쎄 아직 법조인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것인가요? 뭐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예. 뭐가 옳은지를 가린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행보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이건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내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말 뭐 계속해서 어떤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2차 가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물론
직접적인 가해는 방송을 한 방송국 측에 있죠. 그 사적 대화인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적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대화인데 일부 사람들 간에 그런 사적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뭐 법원에서 판단해봤듯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인물이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사적 대화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불거졌으면 즉시 사과를 하고 빨리 데미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심상정 후보와 전화 연결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직전에 양자 TV 토론을 지금 하겠다. 그리고 그렇죠. 방송 3사가 중계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계획을 잡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사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승자 독식이다. 양강 위주로 지나치게 양대 극한적인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 공영방송까지 사실상 뛰어들어서 이제 이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대선 후보잖아요. 단지 이제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두 후보에 비해서 양강에 비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기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법정 토론 기회가 3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토론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지지율이 몇 %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정 토론이 아니라면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다수의 횡포일 수 있어요.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말만 듣자 아예. 명시적으로 그러지 말고 한 2번이나 몇 번 들어보자. 근데 단지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양강의 어떤 그 말이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배합하면 돼요. 한 번은 사자 토론, 그 다음에 또 뭐 양자 토론을 한다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완벽하게 배제하는 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나서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이걸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토론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죠. 그야말로 2월 15일 공익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인데 2월 15일부터 사전투표가 3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시각까지 3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법정 토론. 그때는 반드시 초청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5석 이상 정당 후보, 그다음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획득한 정당 후보, 그다음에 평균 한 달 평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획득한 후보 소청을 해야 됩니다. 소청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선관위 주관이 아니고 언론사 주관이거든요. 방송사. 방송사 주관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가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니까. 저도 이제 명분상은 근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동의합니다. 사당 후보 모두 초청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 뚜렷하게 어떤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산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가 뭐 첨예하게 맞부딪혀서 서로 이게 찬성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리고 그의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4명이 하게 되면 산만해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무슨 어떤 그 사회를 봐보면 굉장히 어떤 꽉 짜여져서 1분 30초, 뭐 2분 30초, 1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토론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번 경선에서 양당 모두 봤지만 쟁점이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뚜렷한 어떤 저 후보가 저런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그런 기회가 사실 유권자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을 더 자주 그리고 또 양자 토론을 뭐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지금 이번 대선에서 쟁점화돼봐야 뻔합니다. 제가 심하게 폄하해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녹취록 차라리 쟁점이 희석되는 게 나아요. 한 2번 정도는 사자 토론 시키고 아니 뭐 김동연 후보나 손학규 후보도 한번 불러서 전체를 한번 해보고 좀 이래야 되는 것이 양강의 그 얘기를 똑같이 또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이제 법정 토론에서 하고 좀 그래서 여러 번 좀 해서 많이 들어봐야죠. 지금 이 두 분의 그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의 목소리 뭐가 있는지 들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일단 최근에는 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 공약 행보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요새는 윤 후보님을 꽤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벌써 어제 대구, 경북 있는 인사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제 네네. 그걸 어떻게 각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공해 주신 건가요? 거기서. 주호영 선배님이 그거 나중에 따로 계산해 줄 테니까 그 한복 입고 그냥 가라고. 잘못하다 선거법 위반. 아니 당에서 계산해 줄 테니까. 할래 보니까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 요만한 조그마한 거. 이거 나눠진 것도 선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에 이번에 제시된 안이 14조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지나가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대거래도 사장님은 가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와 그렇게 세지. 우리가 사실인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 Initial Coin Offering,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가 지금 연일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앞서 잠깐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성 논란도 좀 있고요. 특히 재정 문제, 이 돈 다 어디서 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추경도 지금 14조 또 5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요즘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더 배포가 커진 것 같아요. 배포가 커졌다고요? 보수 진보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정당 간의 정책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쉬운 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조차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25조, 50조 얘기하고 있는 건 좋은데 재원은 다 어디서 합니까? 저거 다 국채 발행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알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일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오늘 발언 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이전되어가지고 수치가 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여기서 간일화가 간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단일화 이후에 결국 부시장 몫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전국 부시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그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1대1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대 싸움이든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야권인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의 발언. 자, 두 사람 모두 단일화 없다. 단일화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보통 야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게 또 마지막 승부수라고 여기고 있고 많이들.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너무나 뚜렷하게 막 상승해 되어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네. 단일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뭐 윤석열과 이재명과 안철수가 예. 이재명과 윤석열이 예. 두 후보가 그야말로 어떤 박빙승부로 간다면 예. 이건 정말 하나라도 더 얹어야 되니까 단일화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에요, 한마디로.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감이 좀 낀 것 같다고요? 사감이 기본적인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구에서 노원을 두고서 많이 싸웠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 바른정 하면서도 또 사감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감을 버리고 정권 개최를 한 대의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설사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의 대의가 더 중요하다. 이게 동의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마지막 이번 대선의 변수는 토론회하고 단일화 두 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론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네거티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일화 이 부분을 그렇게 애써 무시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 먼저 단일화를 꺼낸 쪽이 불리해지니까 협상에서 떨어지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단일화 자체를 지금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거는 마음에 없는 소리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아마. 지금 50일 전에 이렇게 어느 후보도 우세한 후보가 안 나타난 선거가 처음이에요. 그럼 50일 전에 대개 우세한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노무현 후보만 제외하고는.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그렇게 당선이 됐다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박빙의 상태에서 단일화가 전혀 없이 얘기한다? 없을 것처럼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선거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노동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눈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근길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더 내릴 것이란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눈 상황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눈이 그쳤는데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면서 무척 미끄럽다고요. 네, 낮 동안 내린 한방눈이 그치고 지금 서울은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3.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쪽 위로는 새하얗게 변해져 있는데요. 다행히 제설 작업을 한 도로 위에는 눈이 대부분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어서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퇴근길뿐만 아니라 내일 출근길에도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눈구름이 남동진하면서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빠져나간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강원 북부 산간에만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의 눈은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서와 충청, 호남과 영남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눈구름이 강해지는 강원 영동과 울릉도도 많은 곳에 20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 산간의 눈은 내일 오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오전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에 이어서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빙판을 이루면서 낙상 사고에 대한 위험이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보폭을 좁혀서 걸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불응 보도에 대해서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소환 관련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선 전에 사건이 처분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권오수 회장과 공범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며 처분을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최근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이 대선 전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냐며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말로도 들리지만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전임 장관에 의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잇따르는 소환 관련 보도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소환 조사가 완료된 뒤나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이 이뤄진 뒤에야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받는 또 다른 의혹인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만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는데 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등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신속하게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끝내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안개 속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해 오늘 보도한 대화 녹취록에는 박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 나눈 지난 2020년 4월 대화에서 박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전하며 박 전 의원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왔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박 전 의원 변호인은 해당 녹취록은 김만배 씨가 자기 공로를 부풀린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해명되고 있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충남 천안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만 27살 남성 조현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또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점, 그리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근로자가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3층 창문 틀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창문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지명 수배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상전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황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신원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지난 2016년 사기 혐의 등으로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지명 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는 폭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세연 비글 구조 네트워크 이사 연결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이렇게 방치돼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청도보호소는 이제 작년까지 위탁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위탁에서 손을 놓으면서 이제 지경이 된 상태였어요. 예. 이제 네네. 근데 이제 보호소를 개방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비글구조 네트워크에서 2021년 7월부터 이제 전국 15호소 전수조사를 하던 중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처음 이곳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지난 1월 13일에 다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좀 개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이 안 됐다고요? 네,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부지를 옮기도록 부지를 옮기겠다, 알아보겠다 하고 그동안 깨끗하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줄 것과 또 입양 공고 사진도 제대로 찍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 방문하셨을 때와 최근에 방문을 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0월 29일 날 이제 보호소 위치가 동물공고 시스템상의 장소가 아닌 제2의 장소에 이제 애들이 방치돼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방문하기 한 5일 전에 화재로 한 16마리 정도가 개가 불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예. 몇 아이만 살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더럽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갔을 때 일단 오물과 이렇게 너무 더러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죽어가는 아이도 있었고 또 구조돼서 다리가 잘린 상태로 거의 이제 뼈가 드러난 상태로 있는 아이 그리고 사체를 먹고 있는 아이도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면들을 목격을 하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를 하신 거죠? 그 동물보호소에 있던 강아지들이요? 네, 예. 저희 단체는 아니고 이제 유언바라는 동물구조 단체에서 이제 17마리 아이들을 모두 이제 전원 구조를 했는데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에 또 사망한 아이도 있고 또 파보 바이러스와 뭐 코로나 장염에 걸려서 거의 뭐 아사 상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몇 마리 정도를 구조를 하신 건가요? 17마리 구조했는데 2마리는 지금 사망한 상태고 네. 지금 현재는 15마리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이 동물보호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유기견들을 맡겼다면 사실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청도군에서는 뭐 관리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도군의 경우에는 뭐 이 점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숙한 운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번엔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희가 15소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늘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일을 터지고 이슈화가 네. 돼야지 이제 변하고 개선 사항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청도군에서도 유기견 보호소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뭐 지자체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소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년 차 지금 15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면서 많이 바뀐 곳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이제 그 인력을 핑계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고 정말 과연 이곳이 시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호소일까 할 정도로 뭐 개농장과 흡사한 그런 곳도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되려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시골 유기견제 그 마당개 중성화 수술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를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번식업 판매
예. 네, 이사님 잠시만요. 네, 다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 개를 예.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이제 번식업이나 판매업을 제도적으로 이제 금지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높이고 개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장칩을 좀 법으로 상용화한다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호소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조협회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뭐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 참 충격적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 김세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를 넉 달 남긴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들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집값 안정세가 대규모 개발 공약에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란 겁니다. 하지만 두 유력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에 2번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하나같이 현 정부와 선을 그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후보들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역 급행철도 GTX 연장을 꺼내들었고 GTX 3개 노선 중 AC 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8당으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유력 후보들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동산 시장이니 반응은 곧바로 나타납니다. 재건축 단지 가격은 여전히 강세고 GTX 노선으로 꼽힌 지역들도 값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불만을 샀던 만큼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더욱 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대출 규제를 문제 삼았고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 못 빌려주면 어쩌란 말이냐. 일률적으로 금융 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윤 후보는 세금 등 규제 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지난 5년에 집값 폭등세가 겨우 잡힐만 할 때 시작된 규제 완화 대권 경쟁 속에 임기를 넉 달 남긴 정부의 경고가 얼마나 먹힐지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번 방식 역시 빚더미의 터널 탈출법은 아니라면서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40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때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을 때는 좀 더 버텨보자는 신랄 같은 희망과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체감적인 게 엄청 커요. 10시까지 할 때는 그래도 버틸만은 한데 9시까지 하는 건 사실상 버티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인사동에서 선술집 운영 10년째인 60대 자영업자 전모 씨도 최근 생계비마저 바닥나는 등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자 온라인 신청 대신 관련 기관을 찾아 신청 겸 문의에 나섰습니다. 영업을 그만둘 정도로 힘드니까 우선 구정도 보내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죠, 진짜.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등 55만 곳, 첫 닷새간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주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연 1%의 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빚으로 되니까 그게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개선법에서 나온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은 80%, 자영업자 대부분은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상도 터무니없는 수준인데다 과도한 규제의 장기화로 이번 선지금 역시 빚더미의 터널에서 탈출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당장 제 힘으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코로나 자체를 제 힘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나라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해버리는 자영업자는 정말 빚밖에 없게 되고. YTN 김상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기업 공개 일반 청약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곳을 통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인 청약 증거금이 114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SK i이테크놀로지가 세운 8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의 슈퍼리치 100여 명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공개 서한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동안 세계 10대 부자들의 재산은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금의 세금 체계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자신들과 같은 부자들에게 당장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백만장자 102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가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애국적인 백만장자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 세계 부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구호기구인 옥스팜은 팬데믹 기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었지만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Billionaire growth double at the rate of $15,000 per second. That's the same $80 less per second than a minimum wage worker makes in a year.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도 지난해 부유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불과합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억만장자세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가 불평등을 줄이고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solutions within reach. A billionaire's income tax or a wealth tax that's being discussed globally and certainly here in the United States could generate resources at a significant amount. 또 백신 불평등에 따른 전 세계적 피해가 큰 만큼 백신 제조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유예시켜 더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박주영이 10년 전 런던 올림픽을 함께했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울산의 유니폼을 새롭게 입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한 달 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박주영에게 홍명보 감독은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전역으로 입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박정 선수가 군대 안 간다고 하면 제가 대신 간다고 말씀드리러 나왔고요. 강산이 변하고 다시 뭉친 두 사람. 11시즌을 FC 서울에서만 뛴 박주영은 현역 의지를 불태우며 백이종군, 홍명보 감독의 울산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늘이 10년 전 그 투샷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열심히 한번 신나게 한번 뛰고 은퇴한다는데 뭐 제가 그 정도는 저는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감독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또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죠. 만 37살 박주영에게 울산은 현역 마지막 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테랑 공격수는 K리그 준우승만 10번 했던 울산에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기고 화려한 피날레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고 신나게 한번 후회 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께서 트로피 우승컵을 드는 모습 보고 싶고 이청용과 윤일록, 고명진 등 울산에서 다시 만난 옛 서울맨들, 또 애틋한 스승 홍명보 감독과 함께 올해 박주영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KBO가 마련한 유소년 야구 캠프가 한창입니다. 이승엽을 포함한 전설의 대선배들이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는데요. 김상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넥스트 레벨 트레이닝 캠프로 이름 붙여진 KBO 유소년 야구 캠프. 리틀 야구 대표팀 상비군 43명이 참가했습니다. 연습생 신화 홈런왕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코치 등 프로 출신 선배들이 겨울 칼바람 속에서 직접 폼나무들을 지도합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술 이런 것보다도 기본기거든요. 사실은 기본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주안점을 좀 두고 KBO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장종훈 감독님은 타격 왕이시고 이제 타격 왕이신 분이 저희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빠가 야구에서 훌륭한 사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여자야구나 이런 것을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위원도 한걸음에 제주로 날아왔습니다. 낮에는 타격 기술을, 밤에는 야구인으로 바르게 꿈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승부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할까? 그런 또 야구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전문 트레이너가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가 하면 바이오 메카닉스를 측정해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량 향상이라든가 부상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귀중한 자료로 좀 사용될 것으로 저희 생각됩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야구 꿈나무들의 겨울 캠프는 과학으로 진화하고 선배들의 사랑까지 더해져 훈훈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